네, 2월 17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일정 관계로 해외 주식 먼저 시작할 텐데요. 해외 주식 하이앤로우 변종만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이 자료는 저희가 2주마다 해외 주식 동향들, 미국, 중국, 일본 시장 업데이트해드리는 자료고요. 이거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 동안의 동향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일본 토픽스가 6.9%, 7%나 올랐고요. S&P 500도 5.9%, 상해 조갑이 4.9%, 그래서 7%, 6%, 5% 이렇게 올랐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30년 6개월 만에 니케이가 3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글로벌 경기 회복하고 일본의 4분기 GDP,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하고 경기 소비재, 금융 쪽이 강세를 보였고, 토픽스 500 중에 140개 종목이 52주 신고가 종목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적인 52주 신고가 종목으로는 도요타 자동차, 소니, 시세이도, 넥슨 등이 있었습니다. S&P 500은 6%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백신 기대감이나 경기 회복, 실적 호조 같은 것들이 주식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에너지, 금융,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S&P 500 중에 130개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알파벳과 페이팔, 캐터필라, 마이크로소프트, 월트 디즈니 등이 신고가 그룹에 동참을 했고요. 상해 종합지수 4.9% 올랐는데 춘절 연휴 앞두고 소비 증가 기대감과 재고 비축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산업재가 강세를 보였고요. CSI 300개 기업 중에서는 56개 기업이 신고가, 45개 기업이 신저가를 보여서 상대적으로 이제 신고가, 신저가가 좀 혼조를 보인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인 신고가 종목으로는 순풍홀딩스, 중국국여, 규주모태주 등이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미국은 이제 중소형주 우위가 나타났고요. 중국과 일본은 대형주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치주 성장주 개념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좀 특이한 방향성은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추천했던 2월 추천 종목 중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오픈도어, 중국에서는 메이티안 두안핑과 일본에서는 조조, 니폰 유센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 크게 아웃퍼폼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국내 주식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저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거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2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가치주 성장주가 같이 오르는 현상을 예상한다는 말씀들을 아마 저희 전략 쪽에서도 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가치 성장주에서는 시장 미국, 중국, 일본 다 특이한 어떤 방향성은 나타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중소형주가 좀 더 계속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상승장에서 이게 경기 민감주하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좀 같이 움직인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식 전략 경제 파트로 가서요. 전략 인사이드 퀀트 컨센서스 해부학 김지현 연구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컨센서스 해부학 자료 좀 발표 드리겠습니다. 지수 앞서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수들이 계속 올라가면서요. 국가별로는 밸류에이션이 거의 목에 찬 그런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로 보면 14.6배인데 과거 5년치 평균으로 보면 10.5배. 미국도 지금 현재가 22배가 넘는데 과거 평균 5년치로 보면 한 17배.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지금 할인율 압박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어닝 시즌을 통해서 지금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자료에는 미국 실적 얘기들은 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도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분기 어닝 시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그럼 역사적으로 한 세 번째로 큰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4분기 EPS가 원래 당초는 이제 감익 마이너스 9.3%로 봤다가
한 80% 정도 진행되고 난 지금 어닝 시즌 이후에는 지금 2.9% 증익으로 좀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닝이 상당히 세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업종별로도 IT랑 금융, 경기, 소비재 이런 쪽 업종들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소비재 같은 것도 들어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은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중소형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런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이 할인율 부담에 대한 압박을 이겨내는 국면들이 나오면서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이렇게 튀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고 당분간 이런 것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스타일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스타일 쪽에서 혼재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이즈별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가치주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중소형주는 성장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치주랑 성장주가 크게 의미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별로는 이 스타일별로 좀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그런 할인율 압박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여겨지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상쇄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힐드 금리 보면은 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게 금리 압박 이런 것들이 할인율 압박 같은 게 좀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들, 중소형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한국 시장도 어닝 시즌 상당히 과거보다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지수 상승을 좀 PER과 EPS 상승 요걸로 좀 나눠서 좀 분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 지금 우리나라 PER도 14.6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이 어닝 개선이 결국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 상승을 그 말씀드린 멀티플 상승과 EPS 개선으로 분해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 멀티플 확장 요인들은 조금 더 이제 피크를 찍고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EPS 개선으로 조금씩 이제 그림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4분기 어닝 시즌을 맞은 거죠. 지금 4분기 어닝 시즌 중간 성적표를 까보면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전망치 대비 조금 잘 나온 상황이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 지금 사실 쇼크예요. 근데 잘 나왔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4분기 어닝 시즌 생각을 해보시면 전망치 대비해서 한 절반도 못 나오는 게 과거 평균 수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2% 정도면 뭐 절대적인 숫자는 쇼크이지만 과거 평균과 놓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뭐 개선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시즌이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이 EPS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을 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 이익들은 거의 한 2년 정도는 계속 올라가는 국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보면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분기 정도는 한 분기 정도는 EPS가 기계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PS 개선이 되려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든가 아니면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이 실적이 절대액이 지금 늘어나는 게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라도 어느 하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작년 11월부터는 이 실적들이 상향 조정이 상당히 세게 되고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EPS가 어떤 절대적인 규모로 봤을 때 이제 기저효과를 통한 어떤 개선이 점차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 텍스트에 적어놨다시피 최근에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보면은 먼저 올렸던 사람들 이후로 지금 뒤따라온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컨센서스에 지금 맞춰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컨센서스 볼 때도 좀 발라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앞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논문들을 좀 적용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LG전자,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EPS가 의미 있게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도 화학, 비철금속, 자동차, 기계, 유통 이런 쪽 업종이 어떤 EPS 개선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유의미한 업종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 2번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 2번 같은 경우가 2005년도부터 이렇게 쭉 시계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2020년부터 좀 그림이
기존과 이렇게 움직임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EPS랑 지금 PER이 지금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고, 그 전의 그림에서는 사실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전 부분이랑 비슷한데요. 왜냐면 이게 그 지수가 급등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뭐 미래 경기나 어떤 주가적인 것을 기대를 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이제 멀티플 확장이 먼저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어닝 개선이 나타나는 건 그 이후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금 2005년 그림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융 위기 직후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이 PER이 급등했다가 이후에 이제 EPS가 점차 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시면 PER이 급등했고 지금 EPS가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 1번이랑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PER 멀티플 변화는 이제 피크를 찍고 횡보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EPS 변화율은 점차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4.6배라고 나오는 이 밸류에이션이 점차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영향은 이제 EPS 개선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동 연구위원, 뉴 발표해 주세요. 네, 작년 연말에 이제 추천드렸던 뉴가 최근 이제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연결 실적 기준으로 영업 적자 19억 원을 발표했는데 동사가 이제 3분기 누적으로 연결 자회사 적자가 한 40억이었었고 4분기에도 비용들을 생각하면 연결 자회사 쪽에서는 한 70억 정도는 적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도 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이 확정되면서 동사의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부분이 별도 기준으로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에 지정된 이슈가 있는데요. 그 이슈에서는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관투자가들이 가장 짊어져야 될 큰 리스크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유로워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올해 동사의 드라마에 대한 스토리는 아직까지 크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나라라 개천룡에 대한 부분이 올해 1분기 때 방영이 됐었었고 멸망과 악마판사라는 드라마가 TVN으로 방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실적 반영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를 기대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하반기에 이제 500억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텐트폴 드라마인 무빙과 너와 나의 경찰서, 굿보이 등이 배우 캐스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글로벌 OTT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OTT들이 지금 국내 한국 컨텐츠에 대한 확보를 굉장히 노력 중이기 때문에 동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 방송국 향은 마진율이 한 자릿수였다 그러면 이쪽에는 20% 이상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실적 확보도 가능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뉴의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영화에도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에 독점 공개되면서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이제 네이버에 넷플릭스를 쳐보시면은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를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홍보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뉴가 공급하는 영화인데 뉴는 작년 11월에 콜이라는 영화를 미개봉 영화를 공급했으며 이제 낙원의 밤을 4월달 넷플릭스 공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미개봉 영화를 4편이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외부 OTT 판매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마녀2라는 작품은 향후 동사의 추가적인 실적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뿐 아니라 이제 종합 콘텐츠 관련 기업으로서도 변화 중이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자회사 뉴 아이디를 통해서 삼성이나 LG의 스마트 TV 채널에 동사가 이제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 한류 콘텐츠라든지 한류 이제 아이돌에 대한 부분들을 방영하면서 광고 수입 또한 같이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추가 실적 분석에 대한 업사이드로 본다 그러면은 뉴가 이제 단기 주가가 급등하면서 PR이 올해 기준 한 30배가 조금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장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 성장을 보면서 추천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OTT랑 영화 판매를 하게 되면 회사에 얼마나 기여되는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시하지 않은 채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 두 개 영화를 한 200억 넘는 규모의 계약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낙원의 밤 같은 경우에는 제작 코스트 자체가 한 80억에서 70억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20억 정도 납품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40억 이상이 이 기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에 대한 규모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영화 한 편당 동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이익 구조도는 한 30억에서 50억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추천을 잘해가지고 좀 주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아마 제 기억에 바닥에서 보면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뉴라는 회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지는 부분들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이런 종목과 비교해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사이즈가 또 뭐 크기와 이렇게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30배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 있다는 말씀 저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동사의 모멘텀이 활성화될 구간이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OTT로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실적적인 모멘텀을 가지는 구간은 적어도 내년에 대한 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을 올해 이런 계약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추정을 한다 그러면은 2년 멀티플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PR이 그래도 10배 초반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활성화된 내년을 보고 가자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